아직도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야, 네가 해주는 얘기 듣고 조금 이해는 했는데, 야,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 된다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최대한 좀 더 쉽게 비트코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트코인을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쭉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당연하게 종이로 된 돈을 사용했고, 그걸로 과자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고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도 주니까 그 이자 붙는 재미로 저축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나왔더니 다른 사람들은 저축도 하지만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 이런 것들을 사놓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걸 투자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저축이 아니라 투자가 답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행은 왜 자신한테 맡기면 우리한테 이자를 줬을까요? 사람들은 왜 종이로 된 돈을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좋은 부동산과 금, 좋은 기업의 주식은 왜 계속 가격이 올랐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야, 좋으니까 오르는 거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려고 하니까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격에 반응하고 오르는 게 더 좋아 보이는 심리 말고 그 기저에 있는 가격이 오르는 핵심이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의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 그걸 살 때 필요했던 돈이 곧 가격인데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풀린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 많아진 돈의 양에 맞춰서 가격이 재조정되면서 비싸진 거라는 거예요. 즉, 정부는 종이로 된 돈을 계속 찍어내서 국민들로부터 더 세금을 걷거나 자산을 몰수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필요한 종이돈을 확보하고, 그 결과로 떨어진 돈의 가치만큼 원래 돈을 가지고 있던 모든 국민들이 엠빵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와 위정자들의 행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산을 찾아서 그 자산을 종이돈을 주고 매수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의 부를 지켜야 하니까요. 계속 찍어내는 종이돈으로부터 점점 흔해지는 그 종이돈으로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모은 부를 안전하게 보관해서 미래를 보내야 하니까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어 희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고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진입장벽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예상처럼 인류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었던 역사 속의 진리처럼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좋은 자산의 가격은 떨어진 화폐에 비례해서 계속 오르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화폐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는 어떻게 자신들이 원하는 돈을 만들고, 그 대가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무엇이며 그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쉽게 순차적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좋은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대충 이해는 됐을 테니까 좋은 자산만 계속 모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여기까지 눈을 뜨고 깨닫게 되면 또 다른 고민이나 걱정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근데 부동산을 내가 샀는데 정부가 인정 안 하거나 뺏어가면 어떡하지?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서 피난을 가야 하면 그럼 내 부동산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위대한 기업을 발견해서 주식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고 모두를 속이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금이 지금까지는 채굴량이 일정해서 희소성을 잘 유지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랩 다이아몬드처럼 인간이 만들 수 있게 기술이 발전하거나 우주 탐사가 되면서 지구 주변 행성에서 금을 채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린 무조건 결국 마지막엔 누군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끝까지 인정해준다고 정부를 믿어야 하고, 그 기업은 정직하고 건전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 기업의 CEO와 임원진을 믿어야 하고, 금은 더 이상 채굴량이 늘지 않을 거라고 과학기술의 한계를 믿어야 되고, 사람들의 금에 대한 수요와 믿음은 영원할 거라며 인간의 마음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에 나열한 것들을 완벽히 믿을 수 있다면 애초부터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화폐 가치의 하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각국 정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고, 국민들의 연금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고, 기업은 윤리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매번 말하지만
어떤 나라는 이런 룰을 마음대로 바꾸고 세금 제도를 마음대로 개편하고 국민들의 계좌를 동결시키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자기 마음대로 알짜 사업부를 분할해서 상장하고 주식 발행량을 마음대로 늘리고 분식회계를 하면서 돈을 빼돌리고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가짜금이 판을 치고 지금도 끝없이 우주에서는 금이 매장된 행성을 찾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과 동일할 거라는 그 무언가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찝찝하고 불안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믿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변형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연구들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가 때마침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각국 정부가 그동안 돈 풀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끝없이 진행하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인인지 단체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현존하는 최고의 암호화 기술과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도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중앙화된 누군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전 세계 수많은 참여자 모두에게 권한이 분산된 방식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다음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압력이나 독점자, 절대자의 등장으로 언제든 마음대로 법칙을 바꿀 수 없도록 개발 초기부터 컴퓨터 코드대로 움직이고 실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 종이화폐가 아닌 디지털화된 화폐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믿지 않으면서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좋은 걸 갖고 싶은 소유욕과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미래로 보내고 싶은 인류 역사의 태초부터 존재한 욕망을 불변하는 코드로 만들어 시스템으로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과 일명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분산화된 디지털 금융장부 기술은 비트코인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기술이었고 이렇게 검증되어 있던 기술들을 연준과 한국은행 같은 중앙관료가 인위적으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책을 바꾸는 발권력과 통화량 조절 기능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확정된 통화량 공급 정책에 맞춰 코드로 만들어 고정시킨다는 아이디어와 함께 엮어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비트코인 이전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완성하지 못했으며 몇 차례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창시자가 정부로부터 공격받거나 신뢰 시스템의 결함을 갖고 있어 실패했었던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화폐 시스템을 비트코인이 등장하며 완성시킨 겁니다. 물론 처음에 당연히 사람들은 안 믿었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심도 없었죠. 그 관심 없는 사람들 중엔 미국 정부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가 해당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비트코인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갖췄지만 화폐 시스템의 핵심은 신뢰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가치를 알아보고 직접 사용해보고 거래와 교환의 수단으로 써보면서 이것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긴 시간을 두고 계속 늘어나야만 의미가 있는데 미국 정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들은 비트코인이 등장했던 초반엔 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사토시 나카모토의 의도대로 전 세계로 퍼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운영의 기틀인 채굴자와 노드 운영자라는 분산화된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운영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교환하며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보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2011년에 처음으로 1달러를 넘으며 드디어 이 세상에 가치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산된 초기 구간이 지난 이후엔 그 어떤 국가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 이건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을 모두 없애지 않으면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앙 서버가 없으니까 당연히 한 군데만 공격하거나 압수할 수도 없고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2011년 4월 이후에 이미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고소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고 법정에 부를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압박하겠다고 자산을 압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관련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종이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면 그 누구를 믿지 않아도 안전하게 자신의 부를 미래로 보낼 수 있다는 걸 하나 둘씩 눈치채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듯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가격에 반응한 사람들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더 무리해서 달려들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카지노 하우스 같은 거래소들은 20배, 50배, 100배짜리 레버리지 선물 거래를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비트코인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동치는 가격만 바라보면서 비트코인은 도박이고 투기고 사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대충 이해한 사람들은 이런 가격적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상승장에 와서 급등하면 이 가격에 반응해서 비트코인이 뭔지 왜 중요한지보단 사놓고 있으면 돈이 되냐 안 되냐, 내년에 반감기인가 모신가가 있다는데 그 전에 풀매수해 놓으면 되는 거냐, ETF인가 모신가가 승인된다는데 그럼 월가놈들 돈이 계속 밀려올 테니까 지금 대출 왕창 땡겨서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굳이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도 많은데 일부러 어려운 용어 같은 건 거의 안 쓰고 쉽게 비트코인이 뭔지, 왜 등장했는지, 뭘 해결하려고 한 건지를, 그게 왜 의미 있는 건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여러분이 가격에 반응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제가 처음 업로드했던 2023년 11월이 아닌 지금부터 3개월 뒤, 6개월 뒤, 4년 뒤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는 보시게 될 텐데 아마 그분들이 처음 보신 시기는 다 달라도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검색했을 테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트래픽을 인식해서 이 영상을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띄워줬겠죠. 그리고 이 영상 말고도 비트코인 관련 수많은 영상들이 떴을 텐데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과거에 저나 수많은 비트코이너들이 알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돈도 꼬라박고 실패도 하고 비트코인도 털리면서 배운 시행착오들을 모두 다 건너뛰고 가장 기본이 되는 종류의 영상에 접근하신 행운아라고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살짝이라도 이해하고 단기적인 가격에 반응하지 않고 비트코인의 본질을 좀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은 최소 2-3년 까먹고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운 좋게 오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 비트코인입니다. 다른 수많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자기도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고 우기는 건 그냥 우기는 거예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지금껏 등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고 이 세상에 뿌리내린 화폐 혁명이지 비트코인을 따라하겠다고 말하는 다른 알트코인이 아무리 흉내를 내고 사탕발림으로 꼬신들 똑같은 일은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눈치챘거든요, 이젠. 셋째,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무조건 적립식으로 모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팔사팔하거나 한 방을 노리고 타이밍 매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 미래에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엄청나게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부동산, 주식, 금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꼭 스스로 보관해야지 거래소나 이자를 주겠다는 업체들한테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위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과 우버, 자율주행 자동차가 결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동차가 직접 리스 대금을 지불하고 보험료를 스스로 내고 사람들에게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벽히 독립된 스스로 소유하는 자동차. 이 자동차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차 자체가 회사이며 스스로 사업체의 주주이자 주인이고 인간의 소유를 벗어난 철저히 주체적인 경제 독립체로 존재하는 자동차의 등장입니다. 이 얘긴 저명한 비트코인 전문가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2015년 강의 내용이자 그의 책 비트코인 그 시작과 미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기존 산업을 무너뜨릴 파괴적 혁신 기술들이 융합되면 지금껏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혁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비트코인과 우버, 자율주행 자동차의 조합은 한낱 몽상가들의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시간차를 두고 다가올 우리 인류의 미래상이며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 비트코인의 화폐혁명과 테슬라가 이끄는 AI의 놀라운 발전을 통한 자율주행의 완성이 있는 거죠. 2019년 4월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들에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2020년 런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많은 언론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보택시는커녕 자율주행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론의 언행을 보며 수많은 언론과 비평가들이 일론 타임이다, 사기꾼이다 라며 놀리고 비아냥댔지만 그런 그 순간에도 2014년부터 테슬라에 투자한 성장주 장기 투자의 현인인 론바론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장주 장기 투자는 단순히 기업의 현재 모습만 보면서 그 기업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매출과 영업이익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이 추구하는 장기적 로드맵을 이해하고 CEO나 창업자가 생각하는 미래 비전을 함께 볼 수 있어야만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2016년부터 애플에 투자해서 현재 자신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유 주식의 절반을 애플로 담고 있는 워렌 버핏이나 2014년부터 테슬라에 투자해서 현재 자신의 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가장 큰 펀드인 바론 파트너스 펀드의 41%를 테슬라로 담고 있는 론 바론 같은 사람은 단순히 현재의 기업 자체가 아니라 그 기업이 진화해 나갈 미래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리며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서 테슬라를 완벽히 이해한 장기 투자자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대충 듣고 파악하는 일반 대중의 시선이 확 갈립니다. 일반 대중들은 아직도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 중에 전기차를 조금 빨리 만들어서 조금 더 많이 팔고 있을 뿐인 그런 조금 새로운 회사? 아님 그 선점의 이점마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업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전기차 회사가 뭐 그렇게 혁신이라는 거야? 테슬라가 종교냐? 뭐 이렇게 난리야? 야, 그냥 기업이야. 수많은 기업 중에 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기업 중에서 늘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혁신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위대한 기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론바론과 같은 성장주 장기 투자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과 CEO가 그리는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 바라보는 거죠. 론바론은 일론이 2019년에 말했던 로보택시의 상용화가 2020년에 완성되지 않았음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단기적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로보택시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의 진화 유무이며 점점 완성되어가는 FSD를 보며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나 배터리 회사가 아니며 궁극적으로 테슬라는 50년 된 자동차 회사들에게 부품과 컴퓨팅을 제공하며 더 많은 수익을 낼 거다. 결국 모든 차량은 테슬라의 FSD를 사용할 테니 그 누구도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이 말에서 보듯이 론바론은 테슬라를 전기자동차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처럼 보이지만 결국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이를 차량 내에서 구동하는 부품과 함께 모든 자동차 회사들에게 제공하는 AI 기업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미래 비전을 향해 가는 과정에 아주 자연스럽게 로보택시 사업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테슬라 장기 투자자라면 자신이 기다리는 2030년, 2040년에 10년, 20년 기간 안에 순차적으로 구현될 이벤트들을 지금 당장 향후 몇 년 안에 했니 못했니로 자신의 투자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신 분들 중에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장밋빛 미래 설명하는 건 잘 들었는데 결국 테슬라가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뭐야? 그래봤자 지금 전기차 팔고 있는 거 맞잖아. 뭘 자꾸 그럴싸하게 포장해. 그냥 전기차 회사 아냐. 그런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창업했던 피터 틸은 그에 저어서 제로투원에서 영속성을 갖는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모방과 경쟁을 통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1에서 n이 되는 일을 하는 대신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0에서 1을 만들며 미래 시장을 독점해야 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모든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피터 틸이 던지는 메시지이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오랫동안 투자하려는 장기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꼭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은 경쟁이 아니라 독점을 하고 있는가? 창조적인 독점 기업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은 어떤 미래 시장의 독점을 위한 것들인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성장주 장기 투자의 목표를 단순히 가격이나 기간이 아니라 그 기업의 로드맵상 어떤 목표까지 함께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난 10배 오르면 판다. 난 2030년까지만 투자할 거다. 이런 가격과 기간이 매도의 기준, 자신의 그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종결짓는 기준이 아니라 그 기업의 장기적인 로드맵의 몇 번째 단계, 그들이 말하는 어떤 미래의 구현까지 함께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투자를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장주 투자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장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그 기업이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현재의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돈을 벌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와 같은 장기 로드맵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현재 돈을 벌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만이 아닌 미래를 향해 바둑판에 놓는 포석 하나하나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피터 틸이 강조한 건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독점하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을 세운 제프 베조스는 1994년 창립 당시부터 앞으로 확장될 인터넷 기반의 쇼핑, 즉 이제와 이커머스라고 불리는 온라인 소매점 비즈니스를 모두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시절에 갑자기 사람들을 인터넷 쇼핑을 하게 만드는 건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꾸는 엄청나게 어려운 혁명이며 기존 오프라인 사업들과 완벽히 차별화되는 무언가가 없다면 쉽게 이룰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프 베조스는 영리하게도 오랫동안 보관해도 유통기간이나 재고관리가 용이한 책에서부터 그 작업을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일반 서점에서 가장 잘 안 팔리는 책들에 집중했는데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 이유는 가장 잘 안 팔리는 일부 서적은 소매점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재고로 쌓아두기를 꺼렸지만 이제 막 인터넷을 통해 책을 구매하게 만들어야 하는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이너한 책들을 보유하는 건 그런 책들을 찾는 가장 열정적인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즉 서점에서 멀리 살거나 평범하지 않는 책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마존은 구세주와 같은 대안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온라인 소매점이라는 영역에서 책이라는 하나의 아이템,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안 팔리는 희귀한 서적들부터 독점하기 시작했던 아마존은 결국 CD, 비디오, 소프트웨어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점점 몸집을 불려서 현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1위인 AWS까지 보유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마존의 이러한 경영 전략을 알고 있는 동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성장주 투자자들에게 제프 베조스는 왜 책이나 팔고 있는 거야? 1년에 책 팔아서 얼마나 벌 수 있겠냐? 고작 책이나 파는 회사가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마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마존의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은 아마존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에 동의하고 이커머스 시장을 다 먹겠다는 그 계획이 추진될 때까지 또는 본인이 생각한 가시적 성장의 단계까지 차분하게 투자를 이어갔을 겁니다. 즉 모든 게 그렇지만 장기 투자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그 알고 있다는 것이 곧 지속력과 믿음의 원천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테슬라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테슬라 역시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독점하라는 이 전략대로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하위 시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가의 전기차 스포츠카 시장이었고 2008년 첫 로드스터가 생산 라인에 오른 이후 테슬라는 로드스터를 겨우 3,000대 정도밖에 팔지 못했지만 한 대에 10만 9천 달러짜리의 고가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 수익과 함께 대중들에게 전기차라는 제품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모델 S의 연구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모델 X, 3, Y로 이어지는 다양한 라인업을 확보하고 세미와 사이버 트럭의 출시, 더 나아가 보급형 전기차인 일명 모델 2까지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판매된 수많은 차량들을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완성되기 위한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가 계속 수집되고 학습되면서 현재 그 어떤 회사들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모빌리티에 특화되어 있는 AI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운전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사물과 생명체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 행동에 대한 예측까지 더해져서 스스로 학습하고 대응하는 모빌리티 AI가 완성되면 이걸 다양한 차량과 연결해서 영상 맨 처음 언급했던 AI가 스스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택시나 세탁, 쇼핑, 약국, 숙박 등의 각종 서비스를 모빌리티가 스스로 이동해서 사용자를 찾아가는 지금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완전히 새로운 삶의 양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모든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빌리티가 인간과 만나는 최종 접점, 일명 라스트 마일에는 무조건 로봇이 등장합니다. 도로 위를 자율주행으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사용자를 찾아가면 이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에는 집 앞까지,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고 서비스를 완료하는 그 과정에 수많은 미래학자들과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에도 꼭 라스트 마일 로봇이 등장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가 FSD와 동일한 AI를 탑재해서 다양한 인간의 행동들을 연습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꿈같은 이야기고 현실 가능성이 없는 망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1994년 제프 베조스가 이커머스 시장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세상이 오고 음식도 시켜먹고 여행 상품도 사고 해외에 있는 제품들도 직접 가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 믿었겠습니까? 아마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했겠죠. 여러분, 투자는 이런 겁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고 그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술의 발전과 진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면서 자신들이 그리는 미래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행보에 집중해서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따라가며 그 장기적 추세에 투자하는 게 바로 성장주 장기 투자인 겁니다. 여러분, 성장주 장기 투자의 현인인 론 바론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테슬라는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모방과 경쟁을 통해 1을 N으로 만드는 싸움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0을 1로 만드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이며 단순한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가 판매하는 제품이 테슬라의 미래가 아니라 테슬라가 그리는 전체 로드맵에서 그 판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축적되고 완성되어지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테슬라는 현재 레거시 기업들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모든 자동차를 포함해서 로봇, 드론, 항공 등의 모빌리티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부품과 컴퓨팅을 제공하며 더 큰 수익을 내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AI 로봇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관심 있게 보는 성장주 장기 투자자라면 현재의 자동차 인도량, 판매 실적, 영업이익의 추이들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지금 시점에는 그런 단기적인 경영 지표들보다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투자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모빌리티 특화형 AI와 그 AI의 완성과 함께 시작될 로보택시 그리고 라스트 마일을 위한 AI 탑재 로봇의 발전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단기 실적을 핑계대며 요동치는 가격과 언론과 증권 전문가들의 잡음을 멀리하고 기업이 추구하는 장기 로드맵을 함께 바라보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간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차트 속의 과거 움직임에만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 갖는 미래를 직감과 예리함 그리고 상상력을 더해 선명하게 그려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고요. 아시겠죠? 예전에 마이클 세일러도 말했지만 누구나 자신의 깜냥에 맞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깜냥에 맞는 시기에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테슬라를 이해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상하고 의심스럽고 허점투성인 것 같으니까 계속 이런 리스크 저런 리스크 생각나는 대로 비난하면서도 정작 비트코인 관련 책은 단 한 번도 안 읽고 자신의 관념과 상식 범위에서만 그냥 그대로 판단해 버리니까 비트코인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던 것이고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의 문제점을 아주 오래전 경제학자들부터 사이퍼펑크 암호학자들까지 수많은 필드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축적된 테스트의 결과물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완결형 구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뿌리내리게 된 건데 당연히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맨날 갖다 붙이는 게 튤립버블 이야기만 하고 차트 안에서 투자 심리나 유동성 변화의 힌트들만 찾으려고 혈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분들도 이런 상태를 몇 년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요? 맨날 내가 무시하고 저주해봤자 비트코인은 안 끝나고 안 죽고 계속 확장만 되는데 이젠 아예 미국 대통령이 대놓고 언급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진짜 모르는 게 답답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제는 비트코인 사기라고 얘기하고 금방 망한다고 얘기하면 너무 민망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차트 분석이나 기우제가 아닌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하고 이해해서 가격이 아닌 가치를 봐야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론에서 모든 걸 다 말해줘도 매번 빈정대고 냉소적으로 보면서 무시하면 뭐합니까? 고작 전기차나 만드는 회사라고 옵티머스는 사람이 뒤에서 다 조작하는 형편없는 쇼잉 제품이라고 완전 자율주행도 아니면서 과대 광고한다고 남들도 다 하고 있는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을 뭐가 대단하다고 난리치냐고 무시해봤자 테슬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AI 반도체 칩을 무지막지하게 구매하고 끊임없이 데이터 학습량을 늘리면서 드라이브 GPT를 고도화하고 있고 결국 이 플랫폼을 모든 자동차 회사들한테 판매하고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으로 연결해 전세계 대중교통의 혁신을 만들면서 시총을 5조 달러까지 올리고 이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해서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를 만들어 모든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세상을 만들며 2040년까지 인간보다 많은 100억 대를 판매해서 시총을 25조 달러까지 만들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해도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테슬라를 가로막고 있던 정치적, 제도적 리스크를 없애고 하나씩 깔아놨던 포석과 퍼즐 조각들을 연결해 가는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차트와 유동성만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올해도 내년에도 몇 년이 지나도 모르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다 지나고 모두가 테슬라에서 만든 인간형 로봇을 사용하고 자율주행 택시를 사용하는 시기에 비트코인이 만든 화폐혁명으로 전 세계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비트코인으로 저축하고 비트코인으로 주고받는 그 시기에 깨닫게 되는 건 그건 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제 채널의 영상들을 지금까지 봤었는데 그냥 흘려버려서 그때까지 갔다면 말이죠. 진정한 장기 투자의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일단 무조건 외우듯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투자의 현인들의 지혜와 과거 속 저를 포함한 수많은 인물들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에 기반한 내용이면서 결국 그 과정을 다 넘어서 현재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장기 투자로 확실한 세 자릿수 안전마진을 확보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4년 이상 적립식 매수를 해온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한 지침. 첫째, 단기적인 가격은 절대 연속적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운 좋게 몇 번 맞췄다고 깝죽대면 결국 크게 망합니다. 초심자의 행운이 저주가 되는 건 진리니까요. 여러분, 상승장이 지속되면 일시적인 패턴을 이용해서 예측 매매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 매매는 여러 번 수익을 주고 마지막에 크게 물리면서 모든 수익을 토해내는 구조로 전개되기 쉽죠. 절대 시장을 우습게 보고 미스터 마켓을 무시하면서 가격 흐름을 예측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이클은 더 이상 사이클이 아닙니다. 요즘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4년 사이클상 반감기 이후 상승 구간이 지나면 하락 구간이 올 텐데 그 전에 팔고 밑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거의 대부분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비트코인 산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이클이 정말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데 그럼 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걸 이용해서 빠지려고 하면 더 빨리 빠지거나 그 물량을 다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이클이 맞는다 하더라도 흐름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알고 있는 사이클은 절대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장은 매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과 변화된 관점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니까요. 절대 과거의 패턴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 투자의 핵심은 전략을 멈추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테슬라나 비트코인 같이 장기적으로 우상향된 구조를 갖고 있는 자산들은 대하락장이 오든 대세 상승장이 오든 급등급락의 변동성 구간이 오든 결국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진입했든 그건 내 사정이니까 자신의 그 상황 안에서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힘을 믿고 지속적인 매집 전략을 끝까지 이어가야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승장에 오르는 가격에는 뽕이 차오르면서 돌도 다 씹어먹고 10년, 20년 장기 투자 다 한다고 하지만 정작 대하락장이 되면 맨날 욕하고 짜증내고 우울해하다가 결국 물량 다 털고 그 당시 쏠깃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의 핵심은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도 무조건 지속적인 추매를 해줘야 DCA를 해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상승장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대세 상승장과 대하락장을 딱 한 바퀴만 온전히 경험하고 다시 상승장을 맞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이기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투자는 무조건 장기전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려도 늘 그랬듯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나옵니다. 트레이딩 제대로 해봤어? 패턴이 뻔히 보이잖아. 아니, 장기 투자 솔직히 이거 가능한 사람이 있어? 떨어질 거 뻔한데 왜 안 팔아? 그건 투자가 아니라 방관이지. 야, 투자는 말이야. 상승장에 레버리지로 바짝 당겨서 고배율로 왕창 챙기고 시즌 종료하는 거야. 뭘 질질 끌어, 추잡스럽게.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죠? 떡상하는 알트로 재미 본 사람, 2배, 3배 레버리지 ETF로
아니면 선물 투자로 배팅 제대로 해서 수십 수백 퍼센트 한 방에 벌고 나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싱겁고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랑 비슷했던 지난 2020년 말이나 21년 초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을까요? 그때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분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알트로 불려서 비트 수량 늘리겠다던 사람, 50배 100배 고배율 선물로 땡겨서 졸업하겠다던 사람, 삼슬라 왕창 사서 장기 투자하겠다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락장에 70%, 90% 엄청난 손실이 결국 복구가 안 되면서 시장에서 대부분 사라지거나 비트코인이나 테슬라가 상승장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도 아직도 마이너스거나 겨우 본전이 됩니다. 인위적인 변동성을 키우는 레버리지 파생 상품들이나 가치 없는 알트코인은 그 자체만으론 절대 장기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오랫동안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장기 투자의 핵심이자 생존을 제일 원칙으로 삼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파산 없이 모아갈 수 있도록 투자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빠르게 수익률을 올리고 수익금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많은 구독자님들이 테슬라와 비트코인 장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이곳에서 중심을 잡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